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능검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와, 우리가 오늘까지 배우면요, 무려 우리가 지금 약 한 2000년이라고 하는 범주 그 안에서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을 다 벌써 배우는 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대사가 1000년의 역사예요. 그 고대사의 그 1000년의 역사의 주인공이 신라였죠. 신라 역사가 1000년입니다. 와, 엄청납니다. 신라 역사가 1000년. 그러니까 경주는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1000년의 시간을 오롯이 안고 있는 도시가 바로 경주잖아요. 그죠? 한번 이거 합격하시면요, 경주에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얻고 오지 않으실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요,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 문화 파트 들어가면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기대하고 계세요.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남북국 시대 마무리 좀 잘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신라의 승리로 끝났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고구려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는 게 뭐냐면, 그 망했던 그 고구려의 후손들이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발해라는 것이죠. 자,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 요 용어는 여러분들 그 유득공의 발해고, 나중에 이제 그 조선 파트 들어가면 이제 배우실 거예요. 조선 후기 때 그 유득공의 그 발해고 라고 하는 책자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남북국 시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신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북국에 발해, 즉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있다라고 해서 같이 병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맨 위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 발해, 북국이니까 발해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발해, 북국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라가 남국이니까 통일신라, 여기를 이제 남국,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발해부터 한번 살펴보죠. 발해의 어떤 왕들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왕, 먼저 이 발해를 세운 나라, 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고구려의 성씨는 누구예요? 고씨죠. 발해는 대씨예요, 대씨. 그래서 발해를 세운 사람은요, 바로 대조영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동모산에서 건국을 해요. 동모산에서 건국을 합니다. 아, 정말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질깁니다. 네, 그렇게 그냥 쉽게 호락호락 넘어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어느 왕이 등장하냐면 무왕이 등장을 해요. 무왕. 싸울 무자예요. 뭔가 싸웠나 봐요. 네, 싸웠어요. 이 무왕 때의 연호는요, 인안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인안. 뭔가 무인의 어떤 기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인의 기질, 네, 인안이라는 어떤 그 연호를 썼습니다. 무인의 기질. 이 무왕은요, 원수를 갚자. 고구려, 우리가 계승한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나라, 바로 당나라. 이 당나라와 선전포고 싸우자라고 해서요, 이 무왕은요, 바로 당나라의 그 산둥만두를 선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의 등주를 공격합니다. 와우. 누구를 보냈냐면요, 이때 장문휴를 보내서 역시 무왕답죠, 여러분들. 이름이 느낌이 빡 오잖아, 그죠? 그 다음 왕은 누구냐면요, 문왕이에요. 문왕. 무왕 때가 좀 싸우면서 말이죠, 기틀을 딱 잡아놓고 이제 크게 흥하라 라고 하는 연호 대흥, 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이 문왕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럴 문자예요. 뭔가 싸우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정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뭔가 좀 이렇게 정돈된 모습들, 뭔가 공부하는 모습들, 교류하는 모습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문왕 때 되면요, 이제까지 어떤 무왕 때까지 있었던 어떤 그 반당 노선, 예, 당나라와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보다는 친당 노선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 문왕 때는 여러분들 친당 노선, 친당 노선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당나라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또 받게 되죠. 적국했던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구려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라와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신라와도 이제 관계를 좀 터요. 그래서 이때 신라로 가는 무역로 신라도, 네, 이 신라도를 이때 또 열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선왕이죠. 선왕 때의 연호는 건흥입니다. 건흥인데요. 선왕 때는 정말 잘 나간 나라였어요. 이때는 중국에서 발해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해동성국이 나라. 이 동쪽에 정말 잘 나가는 나라야. 해동성국이다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발해였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려를 계승해서 다시 고구려 역사를 썼던 나라 발해입니다. 여기 이 발해에서는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 그럼 고구려를 계승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만 계승하고 당나라만 배척했던 그런 건 아니에요. 당나라가 있으면 당나라가 이제 그 문물도 많이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고구려를 계승했고 어떤 건 당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딱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가볼게요. 먼저 계승입니다. 계승. 자, 계승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네,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계승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는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요, 네, 바로 또 쭉 와서 갑시다. 이렇게 가서 영향을 받은 거 있잖아요. 영향. 네. 어느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바로 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먼저 고구려 계승부터 한번 볼게요. 고구려 계승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왕이 일본에 편지를 보내요. 일본에 보낸 국서에 뭐라고 있냐면 나 고려 왕은 이란 문구를 아예 박아 넣었어요. 나 고려 왕은 스승님, 고구려 아닌가요? 왜 고려죠? 고구려와 고려는요 같이 혼용해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나중에 왕건이 왜 고려라고 이름을 지을 때도 고구려라는 이름을 따와서 고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고려왕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고구려 계승 그냥 명백하잖아요.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게 발해의 역사는요, 러시아도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고요, 중국도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고요, 우리 역시 발해 우리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막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증거들이 중요한데 정말 이 문왕이 고마워요. 진짜 명확하게 나 고려왕은 이라고 딱 써놨다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하나 잡아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고구려 지배층 있잖아요. 발해 지배층. 이 발해 지배층들을 보면요, 고구려인들이 다수예요. 네, 고구려인들이 다수다. 네, 이원적 민족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배층은 고구려인들, 피지배층은 말가린. 이렇게 보시면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그려지면 요 위쪽, 네, 요 위쪽 피라미드층에서 그
꼭대기 있잖아요. 이 꼭대기는 주로 고구려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다수는 말갈. 네, 대다수는 이렇게 말갈인들이 이제 구성되는 그런 어떤 그 이원적인 민족 구조를 형성하고 있더라라는 거. 근데 사실 뭐 이제 이렇게 이원적 민족 구조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좋게만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 왜냐면 제 딴엔 그래요. 이게 그 하나로 이렇게 뭉쳐놔야 나라가 어려울 때 말갈인들도 우리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피지배층과 지배층을 나눠놓고 지배층을 고구려인들의 어떤 그 판으로 벌려놓는다는 거는 글쎄요. 나라가 이제 안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이런 것들도 하나 그냥 한번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아주 비슷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은 정말 이거는 온돌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 한민족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갔었는데 거기는요 온돌 구조가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도 추워요. 우수수해요. 딱 앉으면 방바닥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온돌이잖아요. 이 온돌이 고구려 문화거든요. 고구려 북방 문화, 북방 그 남방 문화거든요. 그 남방 문화가 서서히 남하하고, 여러분들 그 마루 있죠? 마루는 우리나라 남방 문화예요. 그래서 마루는 북상하고 온돌은 남하하고 이러면서 온돌과 마루가 이렇게 같이 만나요. 중부 지역은요. 예, 그런 어떤 가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정말 온돌이야말로 정말 이게 우리 인류사에서도 정말 알아줄 수 있는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온돌. 그게 고구려 문화예요. 근데 발해에서도 그런 온돌 문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돌사자상. 뭐 딱 보시면 느낌 오잖아요, 여러분들. 어깨, 뭐 고구려의 강연 기상 뭐 보여지죠. 그 다음이 석등.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굵고 크고 뭔가 그 고구려의 어떤 광개토 태왕 비여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빡 오잖아요. 그런 고구려 스케일. 네,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또 이불병좌상. 두 명의 어떤 부처가 서로 나란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불병좌. 이것도 굉장히 고구려의 그 연가 7년면 금동 열애 입상의 어떤 그 얼굴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요소를 보면 굉장히 고구려틱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발해, 하지만 당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의 영향을 받은 거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 조직이 그래요. 자, 먼저 중앙 조직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중앙 조직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삼성육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삼성육부. 자, 삼성과 육부죠. 예, 이걸 잘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삼성육부라고 하는 게 당나라의 제도예요.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이호예병 형공 이렇게 삼성육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따왔어요.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도 독자성이 있어요. 자, 육부를 한번 보면요. 육부를 보면 이호예병 형공이 아니다. 여기는 충인의 지예 신부. 굉장히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그리고 이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독자성이에요. 또 삼성. 자, 삼성은요. 중서성, 문화성은 안 써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씁니다. 자, 정당성. 정당성도 여러분들 이것도 나눠요.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나눠요. 독자적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 그죠? 중대성, 그 다음이 선조성. 이렇게 나눠요. 네. 상당히 독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비록 삼성육부의 틀은 가져왔어요.
틀은 가져왔지만 이름이라든지 운영하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삼성육부. 당연히 영향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국을 어떻게 나왔냐면 5경 15부 62주. 뭐 이게 뭐 당연히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뭐 직접 얘기는 그렇지만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야, 전국을 62개로 나눴네. 15부 62조. 수도만 해도 5개나 있어요. 그죠? 엄청나죠? 와, 5경 15부 62주로 지금 전국 지방조직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 바레입니다. 고구려보다 더 넓은 영토를 바로 이 바레는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진짜 당의 영향을 제대로 받았죠. 바로 주작대로예요. 주작대로. 이 주작대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당나라의 그 장안성 모델 구조예요. 왕궁이 있으면 그 왕궁 앞에 길을 쭉 펼쳐 놓은 거예요. 아주 스트레이트로 쭉 길게. 이게 바로 주작대로인데 발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작대로가 발해 그 도읍지라고 할 수 있는 상경성, 용천부에 이 주작대로의 모습들이 남아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모습들로 해서 어떤 것들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고 고구려를 계승했고 어떤 것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한번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해 살펴봤고요. 자, 이제 관건인 통일신라 남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어요. 신라 시대의 시기 구분을 좀 먼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삼국시대도 신라가 있고 남북국 시대도 신라가 있잖아요. 그죠? 삼국시대의 신라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상대. 제가 지금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눌 거거든요. 상대는 삼국시대 신라로 보시면 되고요. 중대는 통일신라 초기. 그 다음에 하대는 통일신라 말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신라를 삼국의 신라와 통일신라의 신라로 나눴을 때 삼국의 신라를 상대, 그리고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 통일신라를 중대와 하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오늘 배울 부분은 통일신라니까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를 배우는 거예요.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의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왕권이에요. 여러분 왕권 잘 보세요. 이게 핵심이야 오늘. 왕권. 자, 이 왕권이 이게 포인트예요. 이 왕권이 신라 중대는 굉장히 강합니다. 네, 신라 중대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신라 중대는 굉장히 왕권이 강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신라 하대는요 왕권이 약해요. 자, 네, 이렇게 이게 바로 신라 하대의 모습입니다. 신라 하대는 왕권이 약하다.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왕권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왕권이 약하다고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일단 이 신라 중대입니다. 신라 중. 이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장 후진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라를 통일시키는 데 있어 가장 전면에 나선 사람이 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은 당연히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라 중대 왕권이 강한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신라 중대 갑니다. 자, 이걸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한번 나눠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라 중대, 정치 이렇게 봐야 되겠다. 자, 정치, 그다음이 이렇게 해서 경제, 그다음이 이렇게 해서 사회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정치입니다. 여기 정치, 경제, 그다음이 문화와 사회 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정치면입니다. 정치면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왕권을 강화시켰을까? 특히 여러분들 이 중대 왕권 강화의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신문왕이에요. 뉴스페이퍼 킹. 네, 신문왕. 자, 이 신문왕이요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는지 잘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리더로서 어떤 걸 할 때 자신의 어떤 그 힘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직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끌어나갈지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신문왕 연구 대상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신라 중대는요. 신라 중대는 진골귀족 출신들이 진골 그 출신의 그 김씨들이 왕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골품제도는요. 성골과 진골이 있는데 골품제도 골은 이 성골과 진골이 있는데 성골은 이제 대가 끊겼어요. 예, 진덕 여왕으로 대가 끊겼어요. 선덕 여왕, 진덕 여왕 끝. 왜? 여자. 더 이상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덕 여왕, 진덕 여왕 끝. 그 뒤를 이제 남자들이 있게 되는데 성골이 끝났으니까 진골 출신, 그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되는 겁니다. 신라 하대는요, 그 무열왕의 어떤 그 후손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연결되니까. 자, 그 신문왕이에요. 그 신문왕입니다. 아주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런 인물이 될 텐데, 자, 이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시켜서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정치면에 있습니다. 이 정치면에서는요, 무서워요, 이 사람은요. 바로 김흠돌의 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해요. 이 김흠돌은 여러분들 진골 귀족이에요. 이 진골 귀족들이 난을 일으킨 거라 그거를 찍어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김흠돌이 진짜 난을 일으켰을까? 고개가 좀 갸우뚱해요. 진짜? 글쎄.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은 말이죠. 진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일어난 것처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들,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그 배후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은 수를 던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신문왕이 그랬어요. 김흠돌의 난을 제거. 신문왕이 지금 목표는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거든. 근데 이 귀족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제거하려면 그냥 야, 넌 너 마음에 안 들어 죽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정치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역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난을 있는 난처럼 만든 거 아니냐라는 학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흠돌 난의 그 실체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쨌건 이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것들이 왕에게 덤벼 영모야 라고 하면서 진골귀족을 싹 쓸어버려요. 신문왕에게 그걸 대항했던 싹 쓸어버려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이 김흠돌의 난을 제압을 하면서 그 귀족회의의 귀족회의 신라의 귀족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등이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화백회의의 제일 높은 귀족이 되겠죠. 바로 상대등입니다. 이 상대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더라라는 거. 만약에 이게 진짜 기획된 사건이라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김흠돌 난을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해서 그 조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제거해야 될 세상들을 제거하는 모습들. 이게 진짜라면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거했어. 말 안 듣는 귀족 제거했어. 이제 그 빈자리에 누굴 채워넣어야 돼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집사부라고 있습니다. 집사부. 딱 느낌 오지 않아요? 집사부. 집사. 내 모든 걸 다 도와주는 집사. 그 집사부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면 시중이에요. 시중.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왕권 강화의 정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국 체제라든지 어떤 이런 시스템 개편 이런 것들도 이뤄내고 있죠. 자,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구주 오소경 체제를 정비합니다. 구주 오소경 체제를 정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소경 작은 서울 경제잖아.
작은 도시를 5개나 만들었다는 이야기야. 작은 서울을. 왜 그랬을까? 왜 오소경 체제를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 오소경 체제. 그건 뭐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 경주가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죠? 또 명색이 다른 나라도 이게 좀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넓은 지역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주. 예. 그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편제성의 극복. 편제성의 극복을 위해서. 그래서 5개의 조그만 서울을 만들었다. 구조오소경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했냐면요. 또 구서당 10정. 구서당 10정. 을 합니다. 요 구서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요거는요. 직업 군인이에요. 구서당이라고 하는 건 직업 군인이에요. 중앙군이에요. 중앙군. 구서당이 중앙군, 10정이 지방군이에요. 근데 이 구서당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구서당은요. 구서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여기 안에는요. 이 중앙군 안에는요.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말가린까지 막 들어갑니다. 중앙군인데 고구려인, 백제인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중앙군에 바로 민족융합. 민족융합 차원. 이제 고구려, 백제 이런 거 없어. 우린 다 하나야.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중앙군의 구서당을 편제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들을 좀 가지시고요. 10정은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9개 주잖아요. 지방이 9개로 나뉜 거잖아. 거기에 한 정식 지방군을 배치를 해요. 그러면 그럼 구정이 돼야죠. 구주 중에서 한 주가 있는데요. 한 주가 너무 넓어. 너무 넓어서 거기에는 2개의 정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서당 10정, 이렇게 중앙군, 지방군 이런 편제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신문왕이 말이죠. 시스템 정비를 착착착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귀족들 수청하고 말 잘 듣는 시중들 딱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전국 개편 딱 이렇게 해놓고 이런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더라. 여기 신문왕의 모습이에요. 신문왕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경제 볼까요? 여기서 지금 기가 막힌 또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제에선 뭘 했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걸 합니다. 놀라운 사람인데요. 바로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요.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요. 바로 노급을 폐지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이걸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공무원들은 월급 받잖아요. 그죠? 그럼 옛날 공무원들은 뭐 받았을까? 옛날 공무원들은 토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토지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 있잖아요. 국가에 내는 세금을 국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옛날 공무원들은 가졌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조권이라 그래요. 거둘 숫자, 세금 조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는 거야. 관료전이 바로 그 토지예요. 국가가 공무원한테 일을 했잖아. 그러면 토지를 줬다고요. 그 토지 이름이 관료전, 그 토지 이름이 노급, 이런 식으로 불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관료전과 노급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한테 줬던 토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관료전은 뭐냐면요. 관료에게 주는 토지인데 말 그대로 그 토지를 주면 그 토지에서 내는 세금만 가져가는 거예요. 관료전은. 노급은 뭐냐면요. 읍면동할 때 읍이에요. 읍. 그 읍을 녹봉으로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녹으로 준 거예요. 녹으로. 마을을 통째로 준 거야.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또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도 제공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뭐 성쌓기, 뭐 길내기 할 때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요. 무상으로요. 그 노동력도 노급으로 받은 토지는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노급은 읍으로 받은 그 통제 지역에서 세금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인력, 노동력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관리면. 그러면 그 읍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쓸 수 있다면
나중에 저는요 이 사람들을 나의 군사력, 사병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죠. 내가 신문왕하고 사이가 안 좋아. 신문왕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받은 노급에 있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신문왕을 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신문왕은 이게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야 노급 안 되겠다. 야 저거 위험해. 나한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 전 안 돼. 노동력은 건드리지 못하게 오로지 세금만 걷게 라고 해서 지급한 게 관료전이에요. 신문왕 때.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 신문왕의 정책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 이건 뭐냐면 바로 진골 귀족들의 군사력을 약화시켜서 오로지 군사력은 왕만이 가질 수 있도록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결과들이 바로 신라 중대 왕권 강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중요해요. 완전 신문왕 때. 관료전의 지급, 노급의 폐지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역모혐의 엮어가지고 말 안 듣는 귀족들을 제거했고 내가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딱 앉혔어.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 진골 귀족들의 어떤 그 사병이 될 수 있는 그 군사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료전만 지급하고 사병 동원 못하도록, 노동력 동원 못하도록 노급을 폐지했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 볼게요. 그 다음 뭐냐면 여러분들 자발적 복종이 필요해요. 와우. 자발적 복종. 이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는데 나는 그걸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엄청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 되게 무서운 거 아니야? 통치자 입장에서는 최고 아니야? 내가 아무리 나쁜 걸 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들은 나를 열렬히 지지해줘. 이야, 이성을 잃은 거지 뭐.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야.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닐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늘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날 지지해. 이거 만들면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이건 최고 아닌가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 그런데 이 신문왕은요, 바로 그런 자발적 복종을 하기 위해서 저 신하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찍어 누르고는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자발적으로 나한테 좀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하,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학이라는 겁니다. 국학. 대학교예요. 여러분들 고구려 소수림왕 때 태학 만들었잖아요. 태학. 어떤 그 변화의, 개혁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태학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신문왕도 마찬가지야. 그래, 새롭게 시작하자. 나한테 충성하도록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대학교가 바로 국학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유학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학들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육두품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육두품들을 대거 등용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육두품. 네, 뭐 저희 집안이 육두품 집안이에요. 경주 최씨 집안 육두품이 맞습니다. 네. 이 육두품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바로 그 진골 귀족들을 견제토록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육두품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설총, 원효의 아들이죠. 예, 바로 설총 아들. 설씨도 여러분 육두품이에요. 네, 이렇게 육두품들 등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와우.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주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신문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신문왕의 어떤 개혁을 볼 때마다 소름 돋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정말 무섭게 정치를 하는구나. 정치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신문왕을 보면서. 그런 왕이 몇 명 있어요. 고려의 그 광종도 그랬고요. 조선의 태종도 그랬고요. 네? 여기 또 이게 통일신라의 신문왕. 신문왕. 이 어떤 그 개혁들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떤 그 이데올로기로서는 이 국학을
국학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국학에서는 여러분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국학에서는 지금 유학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유학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문학의 기획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왕권 강화시켰어. 근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예, 시간이 흘러가면 바뀝니다. 신라 하대로 오면서 이제 왕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왜 그랬는지. 자, 먼저 이거 똑같아요. 똑같이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이 측면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치, 남이 경제, 남이 문화와 사회로 나누어서 한번 똑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역시 김씨예요. 네, 뭐 김씨 세상이니까 여기는 이 김음돌의 난을 제거하면서 신문학의 왕권을 강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면서 신라 하대로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김헌창의 난. 이 김원창의 난이 벌어지면서 이제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바로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니 왕권이 강화되겠냐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러면서 왕위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김원창이 난 계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왕권은 떨어지고요. 귀족회의 짱 상대등 있잖아요. 상대등의 세력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뒤집어주면 돼요. 상대등의 세력은 약 강화되는 것이고 왕의 어떤 오른팔의 집사부 시중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사부 시중의 기능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뭐. 그죠?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뭐 쌀겠다 갈아보자. 중앙에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뭘까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제 원종 애노의 난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아,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예요. 신라 천년의 어떤 그 에너지가 이제 다 소멸되는 그런 과정들.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일어난 시점이면은 그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원종 애노의 난이 벌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 자, 경제적으로는 어땠냐고요? 지금 귀족들이 힘이 세졌잖아. 저 노급, 신문학의 노급 없애가지고 얼마나 열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올 때 이미 저 노급은 다시 부활시켜놔요. 그렇지. 저기 그 귀족들이 얼마나 기득권인데, 그죠? 그래서 노급은 다시 이미 부활되어 있어요. 노급은 다시 부활되어 있습니다. 하하. 자, 이번엔 이제 문화와 사회적인 측면 볼게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육두품들이 말이죠. 이 육두품들이 빰빰빰빰빰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면은 이제 육두품들을 등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육두품을 등용할 때 왕들이었는데 왕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런 상태 속에서 육두품을 등용할 수 없죠. 결국 이 육두품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사회에 다시 등장하고 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호족이에요. 네, 호족에게 가서 호족의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호족들이 선호하고 있었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상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호족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상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선종과 풍수질이라는 거예요. 선종과 풍수질.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선종은 뭐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불교예요. 불교인데 불교에는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리. 굉장히 문자를 중시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문자를 받으잖아. 그죠? 이게 교종이고 선종은 뭐냐면 참선. 문자보다는 이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말은 곧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육두품들, 골품 제도에 이 모순점이 많거든요. 골품은 예를 들면 육두품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신문제를 딱 막아놓은 거야. 그런데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러니까 선종, 폭발적인 인기가 끊는 거죠. 풍수지리 마찬가지예요. 이제 경주의 기는 수했다.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새로운 왕도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 나올 수 있잖아요. 호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죠? 바로 이런 선종과 풍수지리의 어떤 그 길을 받아서 네, 이제 호족들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족 1세대와 호족 2세대가 있는데, 자, 호족 1세대 대표적인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호족 1세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그게 장보고예요. 바다의 신 장보고. 그죠? 예, 바로 장보고가 호족 1세대입니다. 이 장보고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완도, 예, 청해진을 설치해서 정말 이 바다 위를 주름 잡았던 그런 인물들. 왕도 쩔쩔맬 정도였던 그런 인물. 그러네. 하드였던 모습이 보이네. 뭐 물론 이제 결국은 이제 신라 정부에서 보냈던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피살되지만 어쨌건 아주 그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뭔가 보여주려 어떤 그런 꿈틀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얘기죠. 이런 장보고의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2세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표 인물 누가 있을까요? 견훤. 그 다음에 이제 견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백제에 세웠던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죠? 견훤의 후백제. 완산주, 전주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이 궁예. 후고구려. 이렇게 세웠던 인물. 그런데 결국은 견훤과 궁예 가 최종적 주인공이 아니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적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그 이름은 바로 네, 궁예의 뒤를 이었던 바로 왕건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왕건. 네, 이 왕건에 의해서 결국은 정리가 되죠. 정말 이 견훤과 왕건의 어떤 그 싸움이 정말 대단한 전투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전투 예를 들어 본다면 공산성 전투. 대단했죠. 그 다음에 고창 전투.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왕건이 흡수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산성 전투는 여러분들 왕건이 거의 죽다시피 했던 그런 전투예요. 견훤이 막 몰아쳤거든요. 공산 전투.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대구예요, 대구. 왜 팔공산 있잖아요, 팔공산. 왜 팔공산인지 알아? 이때 이 왕건의 그 부하들 8명이 왕건 지키겠다고 싸우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 8명의 그 충신들을 기리기 위해서 팔공산. 그렇게 지금 얘기해. 이 공산성 전투. 그래서 팔공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신순겸 같은 경우에는 왕건의 옷으로 갈아입고 결국 대신 나가서 죽잖아요. 그 사이 이제 왕건 도망간 거죠. 아주 뭐 그냥 죽다 살아났어요, 이 왕건이. 그러다가 이제 고창 전투에서 전세를 뒤집어 엎게 되는 것이, 고창은 지금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안동. 여기는 대구, 공산성은 대구고 고창은 지금 안동입니다. 참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왕건이 최종적 승리자가 되었고, 이 왕건에 의해서 후삼국이 통일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앙에서는 지금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있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결국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두 개의 축으로서 신라 하대에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 발해가 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이 근거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 고려왕,
그다음에 뭐 온돌, 돌사자, 석등, 뭐 이불병자상 이런 것들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특히 해동성국 아주 시험 잘 나와요. 해동성국, 예, 그리고 장문위를 통해서 무왕은 공격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 삼성육부가 있고요, 쭉 있고 특히 이제 이 주작대로 이런 것들은 당의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신라입니다. 자, 통일신라 너무 중요한 게 많죠. 일단 김음돌, 신라 중대 신문왕의 어떤 키워드가 김음돌이에요. 김음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주 오소경에서 오소경의 편제성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구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족 융합의 어떤 일환이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완전 중요해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거. 경제적인 개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이 국학을 설치했다. 네, 국학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왕권 강화, 신문왕의 왕권 강화의 어떤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하대로 오면요. 신라 하대로 오면은 여기 이제 그냥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뒤집어 놓으시면 되고 이 호족들이 성장했다는 거. 왜? 바로 이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 때문에.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었고 그런 어떤 키워드를 던졌던 인물은 바로 김원창이라는 거. 예,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국 못 살겠다 가라보자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호족들이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선종과 풍수지리. 선종과 풍수지리를 앞세워서 싸웠다는 사실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왕건에 의해서 통일되고요. 장보고의 청해진. 완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남북국 시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와우. 그 고대 천년의 정치사를 지금 여러분 다 공부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과연 이 대한민국은 몇 년까지 갈까? 대한민국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아직 100년도 안 된 이런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과연 몇 년까지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글쎄요.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들, 건강한 대한민국들을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천년의 역사, 신라. 하지만 또 새로운 세력,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세력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습, 그 나라가 바로 이제 고려가 되겠죠. 자,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연상하시면서 다음 시간 제가 이 고대의 경제와 사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